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 공군 소속의 전투기 200여 대가 일제히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들은 지중해로 진입해 200피트 이하의 초저고도로 비행을 실시했으며 이후 분산된 그들은 이집트 군의 11개 공군 기지를 향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활주로에 주기되어 있던 이집트군 전투기들은 기습적인 공격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으며 전쟁이 시작된 지 3시간 만에 총 450대의 항공기 중 300여 대가 파괴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3차 중동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이집트군이 이스라엘 공군의 기습 공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소련으로부터 들여온 SA-2 지대공 미사일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미사일은 최대 25km 상공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적 항공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고도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적 항공기들은 소련제 방공 레이더가 탐지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이후 지상에 주기되어 있는 요격기들이 긴급 발진해 그들을 섬멸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군은 이스라엘군 전투기들이 200피트의 초저고도로 진입해 들어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집트군의 SA-2 미사일 레이더와 공군 기지의 방공 레이더들은 이러한 저고도 침투를 탐지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3차 중동전쟁 이후 소련은 서방세계 전투기들의 저고도 침투에 대비해 방공망을 좀 더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8km 이상은 SA-2 고고도 지대공 미사일, 2km에서 8km 이하는 SA-6 중고도 지대공 미사일, 2km 이하의 저고도는 실카 대공포가 담당하는 다층 방공망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련의 방공망을 그대로 도입한 이집트는 1973년 벌어진 4차 중동 전쟁에서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이스라엘군의 F-4 팬텀이 이집트 영공에 진입한 순간 그들에게 날아온 것은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SA-6였습니다. 고체 램제트 로켓을 장착하고 마하 2의 속도로 날아드는 SA-6는 고기동을 선보이며 팬텀기를 격추하기 시작했고 이에 놀란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급하게 고도를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저고도에서 그들을 노리고 있던 것은 실카 대공포였습니다. 23mm 기관포 내문을 장착한 실카는 세계 최초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어 이스라엘 전투기들을 효과적으로 격추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공군은 개전 7일 만에 100대가 넘는 전투기를 상실해야 했습니다. 4차 중동전쟁의 교훈으로 서방세계는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야전군이 운용할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기계와 부대와 함께 작전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가져야 한다. 적 포병과 박격포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력을 갖추어야 한다. 적 전투기와 공격 헬기의 최대 공격 거리인 10km 범위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1970년대에는 새로운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독일의 롤랜드, 프랑스의 크로탈, 스위스의 ADATS 등이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4년 대한민국 정부도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우리나라는 방공 레이더의 전파가 도달하지 않는 공백지역, 일명 레이더 갭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곳으로 북한군의 헬리콥터나 AN-2기가 침투해 들어온다면 이에 대한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먼저 관심을 가졌던 미사일은 미군이 운용하던 체퍼럴이었습니다. 사실 미군은 막강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어 지대공 미사일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미사일 시스템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체퍼럴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지대공 버전으로 변형시킨 체퍼럴은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난이도도 높지 않았고 당시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어 우리에게도 익숙한 미사일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운용 주체인 우리 육군은 체퍼럴을 반대하고 나서는데 그들이 원했던 미사일의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미사일은 레이더 유도와 적외선 유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 유도 방식이어야 한다. 적 항공기와 적 전차를 모두 상대할 수 있는 이중성형 탄두를 갖추어야 한다. 전자전 대응 능력이 있어야 하고 미사일은 8발을 탑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육군의 요구는
사실 현존하는 지대공 미사일의 장점만을 열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1980년대 우리나라 기술로는 모두 실현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시선 지령 유도 방식, 탐지거리 20km, 요격거리 10km, 미사일 8발 탑재, 최대 속도 마하 2.6의 절충안을 마련했으며 결국 육군도 이러한 ROC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1989년 대한민국의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천마로 명명되었으며 정부는 사업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당시 우리나라의 부족한 기술력을 고려하여 레이더와 유도 시스템은 외국에서 들여오고 미사일과 차량은 우리가 독자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단은 8개국 16개 회사에 제안 요구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프랑스의 톰슨 CSF사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톰슨 CSF사는 크로탈이라는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한 회사인데,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천마는 프랑스의 크로탈과 거의 동일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마의 레이더는 크게 탐지 레이더와 추적 레이더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탐지 레이더는 분당 40회를 회전하며 20km 떨어진 표적의 방위와 거리, 고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한 번에 12개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탐지 레이더가 표적을 탐지하면 16km의 거리에서부터 추적 레이더가 추적을 실시합니다. 탐지 레이더가 찾아낸 표적들 중 가장 위협 순위가 높은 한 개의 표적을 선정하여 추적하게 되는데, 이와 동시에 발사된 미사일을 유도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추적 레이더가 추적을 실시하던 도중 표적이 산이나 건물 뒤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표적의 이동 방향을 미리 예측하는 기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마는 추적된 표적에 대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저가 식별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표적을 향해 암호화된 질문 신호를 방출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 신호가 오는지의 여부에 따라 적군과 아군기를 구별하게 됩니다. 천마의 미사일은 사거리 10km, 고도 5km, 최대 속도 마하 2.6, 그리고 30G의 고기동성을 발휘합니다.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연소실은 강철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마레이진 강을 사용하며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무연 추진제를 적용해 원활한 유도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미사일의 후미는 전파 지령 수신기, 전기식 날개 구동장치, 조종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수신되는 전파는 암호화되어 있어 적의 전자전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 표적에 근접하게 되면 신관에서 4개의 레이저빔을 발사하게 되는데, 레이저가 표적과 8m 거리의 위치에 있다고 측정되면 바로 탄두를 폭발시킵니다. 천마는 파편 집중형 탄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파편이 표적 방향으로 지향해서 폭발하는 것으로 360도로 폭발하는 일반 탄두에 비해 파괴력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마의 차체는 K200 장갑차를 확장시킨 것으로 이를 위해 기존 280마력의 엔진을 520마력으로 교체했습니다. 또한 전력 생산을 위해 소형 가스터빈 엔진을 따로 장착하고 있어 디젤 엔진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공미사일 운용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천마는 2002년부터 수도 방위사령부와 각 기계와 사단에 배치되기 시작했는데, 총 배치 숫자는 114대이며 차량 한 대의 가격은 157억,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2억 8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천마는 2000년대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지만, 등장과 동시에 현대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저가형 유도폭탄 등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국방개혁으로 인해 한 개 군단이 담당하는 작전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사거리가 짧은 천마는 변화된 전장 환경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천마는 실전 배치와 동시에 개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개량 대상은 크게 레이더 성능 향상, 미사일 사거리 연장, 산화제와 연소관 교체 등입니다. 먼저 레이더 개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의 기술을 이전받아 제작된 추적 레이더는 1980년대 기술인 단일 채널 시선 지령 유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하나의 표적에 하나의 미사일만 유도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화 시스템은 윤영하급 고속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미 한국형 추적 레이더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데,
이 레이더를 천마에 적용한다면 4개의 표적을 향해 4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입니다. 천마의 미사일은 사거리 10km, 고도 5km 이내의 표적을 상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거리 15km, 고도 10km까지 늘리는 방안이 고려되었습니다. 예산 절약을 위해 미사일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거리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유도부의 크기를 소형화해 연료를 더 많이 주입하거나 각 구성품의 소재를 가볍게 해 미사일의 전체적인 무게를 줄이는 것이 있습니다. 미사일을 제작하는 LIG 넥스1은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해 유도부의 중량과 부피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이 가능하고 연소관의 소재도 기존 마레이징 강에서 탄소복 합재로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나라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을 자체 개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LIG 넥스1은 천궁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강철과 동등한 능력을 발휘하는 탄소복 합재와 6km 이상의 고도에서도 꾸미의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무연 추진제를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천마에는 이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량 사업은 결국 중단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북한 공군의 몰락이었습니다. 현재 북한 공군이 보유한 최고 성능의 전투기는 1980년대 소수 도입한 미그-29가 전부이며 그 이외의 전투기는 모두 실제 비행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성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와 주한미군은 F-15와 F-16과 같은 최첨단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북한 전투기는 남한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항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하며 그러한 이유로 천마의 개량 사업은 중요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천마의 개량은 질통제 경보체계를 개선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존의 천마는 VHF 무전기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음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전달되는 정보의 양도 제한되고 실시간 전송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C2A에 사용되는 차세대 무전기 TMMR은 높은 데이터 전송량을 자랑하고 깊은 계곡이나 산악 지형에서도 통신 장애가 없어 천마의 반응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의 장사정 포탄을 요격하는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의 개발에 성공한다면 원래 목표인 장사정 포탄 요격뿐만 아니라 북한의 무인기나 저고도 침투 항공기, 순항 미사일 등도 모두 요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천마는 특별한 성능 개량 없이 운용을 계속하다가 2030년대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형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마였습니다.